근대 사회는 아니지만 근대 사회의 모습이 시작된 시기라는 뜻이거든요. 자, 원래 서양의 역사 발전 단계는 고대, 중세, 근대로 이렇게 나타나요. 원래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입장에 따르면 그게 역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입장에 따르면 원시 공산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는 노예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 봉건제도가 있어야 되고, 근대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있어야 근대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말하자면 이렇게 역사 발전에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원시 공산제 사회, 그 다음에 현대 공산제 사회. 그러니까 가장 발전적인 형태를 마르크스의 이론이니까 공산사회를 본 거예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사라졌으니까 사실은 틀린 거지만 그 현대 공산제 사회 빼고는, 현대의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공산제 사회 빼고는 나머지는 전 세계가 다 이런 발전 단계에 따라서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로 발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시대로 하면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랑 남북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세는 고려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세는 고려고 그 다음에 근대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 근대 시대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고대 다음인 조선이어야 되잖아요. 고려 다음에는. 그러면은 조선시대에는 자본주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세에서 바로 근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요 중간에 중세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근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근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에 근세 시대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 배웠던 단원 이름이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배울 단원은 근대 태동기고 앞에 배웠던 단원 이름은 뭐였냐면 근세. 근세가 어느 시대였냐면 조선 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는 아시아는, 동양은 서양과는 좀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근세가 들어가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최근세사도 배웠어요. 최근세사.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분류를 하는 거죠. 근세사, 뭐 최근세사, 뭐 이렇게 이제 또 분류를 해서. 자, 어쨌든 근세가 있었고. 자, 그러면 근세 다음에는, 근세는 조선 전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다시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중세 다음에, 자, 이렇게 시대가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근세 다음이면은, 중세 다음이면은 근세. 자, 그러면은 근세는 조선시대가 등장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근세 다음에는 근대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근대의 자본주의나 그 다음에 민주주의나 이런 특징을 또 바로 나타내지는 못해요. 말하자면은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와야 되는데 조선 후기에도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기 때문에 요 근세와 근대 사이에 이 근대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긴 하지만 100% 근대는 아닌 시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대 태동기라고 하는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의 제목이 근대 태동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근대 태동기는 언제냐?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배울 단원은 근대 태동기예요. 근대의 모습을, 근대라고 하는 건 이제 훨씬 더 봉건제도를 뛰어넘는 발전적인 단계인데 그 단계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 근대 시기는 이제 개항기 또는 뭐 개화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대가 돼서야 이런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역사 발전 단계는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근대 사회의 태동에 관련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근대 사회의 태동.
자, 우리가 좀 전에 근대 태동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배우게 될 조선 후기는 근대 태동기라고 한다. 그래서 요 근대 태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조선 후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두고 과연 그런 시대가 근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정치, 그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자, 이런 각 분야별로, 자, 이런 각 분야별로 근대라고 하는 사회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는 민주주의가 등장을 해야 되죠. 민주주의라는 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경제에는 자본주의가 등장해야 돼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본이 축적이 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평등사회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합리주의 사상이 등장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아, 이게 근대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이런 특징들이 정말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경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제 같은 경우는 드디어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자, 자본주의의 모습 중에서 그전에는 없었던 경제 성장이 나타나는 시기가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 예를 들면 그전에 없었던 뭐 분홍도 등장하고 선대제도 등장하고 도고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고라든가 뭐 선대제라든가 이런 자본주의적인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를 그냥 잘 보존하고 놔뒀으면, 알아서 잘 발전하게 놔뒀으면 아마도 자본주의로 발전을 했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중간에 일제시대라고 하는 열강들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자본주의가 바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게 될 근대 태동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맹아, 자본주의의 맹아가 등장을 하게 된다. 맹아는 뭐냐면 싹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자본주의에 싹이 트기 시작했어. 그래서 놔뒀으면 성장을 했겠지. 하지만 일제시대 때문에 망했어. 이제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자본주의의 맹아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평등사회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배우는 시대가 조선 후기라는 거죠.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평등사회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아까 말했죠. 전반적으로 근대사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자, 신분제도가 동요하게 되고, 신분제도가 동요했다는 건 양반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감소하게 되죠. 자, 말하자면 양반은 증가하고 특권계층이었던, 말하자면 지배층이었던 양반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가 감소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사회가 비슷해지고 있다. 말하자면 평등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문화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이 모든 여러 가지 모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뭐 실학이라든가 동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학이라고 해서 천주교라고 하거든요. 천주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전에 성리학을 대체할 만한 뭔가 좀 합리적인 사상들이죠. 자,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근대 사회로 발전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근대를 지향하고 있다. 즉 근대로 발전 중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점점점 근대 사회로 좀 더 발전적인 사회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냐면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가 조선 후기니까.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새로운 모습들, 발전적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정치에서만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이제 퇴보하고 있다.
발전적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 정치는 왜냐면 붕당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냥 붕당 정치가 아니라 붕당의 변질이 나타나고 있어요. 붕당의 변질은 어느 한 붕당이 정권을 모두 차지해버리는. 자, 그래서 붕당의 변질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더 한 단계 나가면 더 안 좋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더 안 좋은 형태가 세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근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모두 다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발전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요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만은 오히려 발전이 아니라 쇠퇴 또는 퇴보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다 근대로 발전 중인데 정치만 뒤로 후퇴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발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퇴보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바로 이 근대 태동기, 즉 조선 후기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나머지는 모두 다 근대지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치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567페이지 보시면 조선 후기 근대지향적 움직임이라고 해서 자, 가로 1번에 보시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 즉 2번, 3번, 4번 전부 다 발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5번. 그래서 정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면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근대지향적 움직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즉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 퇴보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조선 후기는 자율적 주체적으로 이룩된 데에는 특징이 있고 즉 스스로 내재적 역량에 의해서 근대사회로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재적 역량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부에서 충분히 발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누가 와서 발전시켜준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뒤에 일제시대가 있었다는 거. 일제시대만 아니면 더 발전했을 텐데 더 빨리. 하지만 일제시대 때문에 우리의 근대 지향적 움직임이 좌절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 자,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나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뭘 얘기하냐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말 그대로 식민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됐어.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준 게 누구? 일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럼 일본이 와서 서양식으로 또는 근대화, 발전적인 모습으로 바꿔준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우리나라 놔뒀으면 알아서 잘 발전했을 텐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이 또는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본이 또는 지금은 뭐 친일적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지금도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주장은 이런 거죠. 우리가 너희를 발전시켜줬잖아. 발전 못하고 있었던 너네들을 우리가 발전시켜줬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박하려면 아니거든, 우리는 발전하고 있었거든, 이런 걸 나타내면 되죠. 내재적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대의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너네 때문에 좌절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일본이 우리를 발전시켜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이 제시한 것 중에 뭐 철도를 놔줬잖아,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이 철도를 놔줬죠. 네. 근데 왜 놨냐? 지들 편하려고 놓은 거 아니에요? 일본이 철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철도를 우리나라 철도를 거의 다 놨는데 놓은 이유는 일단 군인을 옮기기 좋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쌀을 실어가기 좋아서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고 철도를 놔준 게 아니고 본인들 편하려고 놓은 거죠. 본인들 좋으려고. 물론 철도가 생기면 더 좋아졌겠지. 당연히 철도로 가면 더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편리해지긴 한 거죠.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켜줬다라는 이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철도를 놔서 우리나라의 수탈한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수탈을 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놔준 철도는 지금 철도와는 규격이 달라서 해방 이후에 전부 다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전시켜줬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런 것들. 우리는 이미 발전하고 있었거든? 네, 그거를 제시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런 발전적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가 조선 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근대 태동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여러분이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건,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붕당의 변질,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이런 것도 물론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변화가 막 나타나는 그런 시대 있죠. 지금 이게 그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개념들이 막 등장해요. 조선 전기에는 없었어. 그런데 새로운 상인, 그 다음에 새로운 수공업의 형태,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변화가 많은 시대가 조선 후기여서 그런 어떤 경제적인 변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분제도 동요됐다고 했죠. 그래서 신분제 동요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새롭게 다양한 문화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는 좀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실학이라는 학문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대가 바로 이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라고 하는 시기예요. 자, 그래서 요 근대 태동기에 대해서, 자, 요게 이제 근대지향적 움직임. 그래서 여러분하고 근대지향적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뭐 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왜 그럴까요? 글쎄, 왜 그럴까? 조상 중에 친일파가 있어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그건 왜 그럴까? 궁금하지? 근데 많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래, 일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쳐, 자기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가끔. 걔네들의 정신머리는 뭘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주장과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지만 이상한 주장을 하면 가서 때려줘야지. 어떻게? 어쩔 수 없나? 자, 봅시다. 어쨌든 근대 태동까지 얘기했고요. 이거는 가끔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낸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근대지향적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정치다. 이런 파트들, 그 정도의 이론들 기록하시면 되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왔어요. 자, 조선 후기. 조선시대를 전후기로 나누잖아요. 전후기로. 나누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큰 전쟁이 2번 있었죠. 그 전쟁 즈음, 그 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딱 잘라서 나누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냥 임난 전후 이렇게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기는 이제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뒤에 또는 그 즈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그 즈음 통치제도의 개편 봅시다. 자, 그러면 통치체제의 개편 한번 볼까요? 자, 여러 가지 지배체제의 모순이 문제점이죠. 여러 문제점이 쌓였죠. 왜 아까 우리가 15세기, 16세기가 조선 전기라고 했는데 16세기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나타나지 않았나요? 경제에서도 뭐 조세제도의 문란, 뭐 여러 가지 토지제도도 막 바뀌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이 시대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개편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치체제, 체제정비가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통치체제의 모순. 자, 신분제도의 모순부터 등장을 하게 되면 신분제도는
소수의 양반만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양반의 권위가 강화되고 있고, 자, 그리고 수치체제의 모순. 수치제도는 세금 걷는 제도죠. 세금 걷는 제도의 문란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죠. 뭐 박납의 폐단도 나오고 뭐 군역제도의 폐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토지제도의 모순. 토지제도의 모순은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땅이 양반 소유. 그래서 우리가 지주전호제 기억나요, 여러분? 지주전호제. 이 당시에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는 시기여서 양반은 대부분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농의 형태로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점이고요. 자, 그래서 토지제도의 모순. 거기 보시면 지주전호제가 강화되어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 나타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여러 체제의 모순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농민이 먹고 살기 어렵게 되죠. 그럼 농민들은 이탈, 농토를 이탈 뭐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지. 세금 못 내고 하니까 유망. 자, 그러면 농민들이 유망을 막해 떠돌아다녀. 그러면 농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못 내고 세금을 안 내고 그러면은 재정이 어려워지고 재정이 어려워지면 국가 체제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국가 체제의 위기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식이 대두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 체제 정비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에는 수치체제의 변화 같은 것들도 개편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571페이지 통치체제의 변화부터 나와 있죠. 자, 통치체제의 변화에서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게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예요. 비변사. 비변사는 변방을 방비하는 관청이란 뜻이에요. 변방을 방비하는 관청. 그래서 자, 대체적으로 큰 전쟁이 앞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소란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회의,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구가 생겨요. 그게 비변사, 변방을 방비하는 관청이죠. 그래서 비변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비변사라고 하는 관청은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모든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비변사가 처음에 설치된 건 언제 설치됐냐? 자, 중종 때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삼포를 개항한 건 언제죠? 세종 때 삼포를 개항했죠. 삼포는 그럼 어디예요? 부산포, 연포, 제포.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무역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우리가 항구 3개를 열어줬죠. 여기서만 무역해라 이렇게. 자, 그런데 얘네들이 무역을 너무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계해약조라는 조약을 체결해서 딱 양을 정해줬죠. 1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의 양은 50척이야. 너네가 실어갈 수 있는 쌀은 200석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거류할 수 있는 외인은 뭐 얼마야 60명이야 뭐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어떤 규제를 준 거 이런 게 계해약조라고 하는 조약인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조금인 거야. 더 막 하고 싶지 무역을.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여러 번 소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삼포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포외란을 계기로 자, 그러면 삼포외란은 언제? 중종 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종 때 있었던 삼포외란을 계기로 생겼다. 자, 삼포외란을 계기로 생겼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임시기구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그래서 자, 봅시다. 여진이나 외와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러니까 국방 문제, 국경 문제죠. 이런 문제들, 소란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생기게 된 게 바로 삼포외란 계기로 비변사. 자, 여기서는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 하지만 임시. 자, 그러면 이거를 상설화한 건, 상설화했다는 건 아예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설화하게 된 건 언제냐?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화하게 된 거죠. 자, 을묘외변은 말 그대로 얘네들이 또 을묘년에 소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더하게 해달라 이런 걸 요청하면서 을묘년에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역시 소란을 일으킨 게 을묘외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화 됐죠. 상설화 된다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예 딱 기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을묘외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구로 설치가 됐어요. 처음에는 임시기구였다가 나중에는 상설화해서 변방을 방비하는, 말하자면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만들어졌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설화돼서 중요한 일을 논의하던 기구가 훨씬 더 확대가 돼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렇게 중요한 기구였긴 하지만 이게 더 확대된 건 언제냐? 임진왜란을 계기로 확대된 거죠. 자, 임진왜란을 계기로 요 기구가 확대되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을 계기로 확대됐다고 했는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7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쟁에 관한 중요한 논의들을 어디서 해야 되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렇게 회의하는 기구가 바로 비변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확대되었다라고 했는데 확대됐다는 건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모든 문제도 다 논의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변사가 확대됐다는 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바뀐 거예요. 국정총괄기구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원래는 뭐만 논의하는 기구? 국방 문제만 이런 국방 문제만 논의하는 기구였다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여기에다 국정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게 바로 비변사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쫙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을 했죠. 자, 그런데 원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기구는 의정부예요. 그러면 의정부는 누가 모여서 회의하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우찬찬, 좌참찬, 뭐 좌찬성, 우찬성 이렇게 이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영의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 의정부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비변사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변사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의정부 관리들이 다 있고 여기에 더군다나 예전에 정승 판서였던 사람들, 명망 있는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의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따로 결정하지 않고 여기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여기에서 의정부에서 해야 될 일까지 그냥 다 결정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의정부나 육조에서 결정해야 될 일을 그냥 다 여기 모여 있는 김에 비변사에서 결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요도가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의정부에서 따로 논의해야 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비변사에서 그냥 다 같이 회의를 해버리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이 비변사로 쏠리게 된 거죠. 그래서 비변사에서 나머지 중요한 일들, 국방 문제 아니고서도 나머지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변사가 이렇게 확대돼서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 이 임진왜란 끝난 뒤에도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뭐 붕당 정치뿐만 아니라 세도 정치까지 쭉 가면서 고위 관리들이 어디서 모여서 회의하냐? 이제는 의정부가 아니고 비변사에 모여서 회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일을 의정부가 아닌 여기서 결정한다. 비변사에서 결정한다. 이게 바로 확대.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게 되냐? 자, 원래 중요한 일을 의정부에서 결정한댔죠? 그런데 비변사에서 해버린다고 했죠? 자, 그럼 의정부는 어떻게 됐냐? 뭐 약화됐지 뭐. 그리고 육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래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해야 되는 의정부와 육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는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왕권마저도 약화돼요. 자, 그래서 왕권까지도 약화되는 게 바로 이 비변사가 세지면 자, 비변사가 확대되면 나머지 기구들은 어떻게 돼? 의정부와 육조는 약화되고 심지어 왕권까지 약화되는데 자, 그러면 왜 왕권까지 약화되냐? 자, 원래는 의정부나 육조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 올라오면 왕이 그게 만약에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런 비변사의 그 의정부의 관리들이나 육조의 관리들을 설득을 하면 되는데 몇 명 안 되니까 설득을 할 수가 있고 왕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지만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일단 인원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현직 관리들이 다 와서 회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홍문관 대제학부터 시작해서 고위관리들, 전현직 관리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심지어는 이 왕이, 만약에 내가 이제 왕이면 우리 아버지를 모셨던 그런 원로 대신들, 우리 할아버지를 모셨던 원로 대신들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스승이었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낸 게 왕의 입장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놓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왕이라 하더라도.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변사에서 결정된 거는 웬만하면 그냥 다 시행을 하는. 그러니까 왕의 의견이 별로 피력이 잘 안 되고 왕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좀 어렵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비변사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정부와 육조는 당연히 결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유명미실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왕마저도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변사가 세지면 이렇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성원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 모여서 회의하냐? 일단 전현직 정승 판서가 모이죠. 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말하는 거고, 판서는 육조의 판서를 말하는데, 그럼 육조의 판서면은 이호, 예, 병, 형, 공 6명이잖아요. 자, 하지만 이 중에서 공조판서는 제외돼요. 공조판서 제외. 자, 그러니까 오조판서가 되겠죠. 공조 빼고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요거. 공조판서는 빼고. 공조가 뭐 하는 곳이에요? 공조는 토목공사. 그러니까 너는 가서 집이나 지어.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공조판서 빼고 나머지 판서들. 자, 그리고 누구누구 또 더해지면 홍문관 대제학. 홍문관 대제학. 자, 그 다음에 군영대장, 각 군영의 대장. 군영은 뭐냐면 조선 후기 중앙군, 5군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군영의 대장. 그 다음에 강화 유수. 유수관이라고 해서, 유수관은 뭐냐면 이 서울을 비롯한 서울 주변에 있는 서울 수도를 위한 중요 도시를 왜 우리 여기다 사관 뭐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화, 뭐 개성 이런데 뭐 이런 데다가 이제 관을 설치한 사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유수관을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강화 유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현직 정승 판서에서 공조 빼고, 그 다음에 홍문관 대제학이라든가 군영 대장이라거나 강화 유수 등, 즉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기구가 바로 비변사였었고요. 자, 점점점 기능이 세져서 나중에는 세도 정치 시기에 세도 정치를 장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아져서 결국에는 폐지. 자, 그러면 결국에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를 폐지한 건 언제야? 자, 요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흥선대원군이 폐지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고종 때 폐지하게 되는데, 왜냐면 세도 정치 끝나고 정권 차지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인데 세도 정치 시기에 세도 가문들이 장악한 핵심 기구가 비변사였던 거예요. 꼴보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비변사를 없애버리죠. 자, 비변사를 폐지한 대신에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정치에서도 언급이 되죠. 자, 그래서 비변사라고 하는 조선 후기 최고 기구.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선 전기에는 중요한 일을 어디서 결정해? 의정부에서. 조선 후기에는 중요한 일을 어디서 결정해? 비변사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전기의 핵심 회의기구 의정부, 조선 후기의 회의기구 비변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설치 어느 왕인지, 그다음에 상설화 어느 왕인지, 그리고 구성원 중에서도 여기 판서 공조 빼고, 알죠 여러분? 공조 빼고 오조 판서,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572페이지. 이 비변사는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변사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가 잘 출제되고, 사료를 보시면 사료에서 이 기구
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게 이제 비변사의 문제의 유형. 대체적으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572페이지 보시면 비변사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2번 두 번째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사료 거기 비변사에서 두 번째. 자, 김익희가 상수했다. 요즘 비변사가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건 이름만 가지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즉 의정부와 육조가 약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름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는 것. 변방의 방비를 담당하니까 비변사라고 하고요. 하지만 과거 시험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의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비변사에서 해야 되는 국방 문제 아니고서라도 다 여기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 비변사의 역할이 확대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런 사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런 비변사에 관련된 문서들, 업무일지 같은 걸 쫙 모아놨다. 비변사 등록. 우리가 앞에서 실록 편찬할 때 자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변사 등록.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문화유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승정원 일기 기억나요? 세계기록문화유산. 그쵸? 일성록 세계기록문화유산 얘는 아니다. 그래서 가끔 세계기록문화유산이 아닌 것을 골라라 할 때 요 비변사 등록이 들어가기도 해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이거는 다 세계기록문화유산이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사와 전랑의 기능 변질 갑시다. 지금 조선 후기. 자, 3사는 조선 전기에 굉장히 중요한 언론기관이었죠. 자, 그런데 3사의 기능이 강화돼요. 자, 붕당 정치가 지속되면서 3사의 기능도 강화되는데 문제는 뭐냐? 서로 자기 당의 이득만 챙긴다는 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3사의 기능이 강화되다가 조선 후기에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기능이 변질되는 거죠, 얘도.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도 정치 시기에 이 3사의 비판 기능을 없애버리게 되죠. 자, 세도 정치 시기는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비판 기능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랑. 자, 우리 전랑은 어디서 배웠냐면 이조전랑 임명 문제 때문에 붕당이 생겼다. 기억나요, 여러분? 김효원, 심의겸 뭐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웠지. 그게 바로 이조전랑. 자, 이조,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이조와 그 다음에 정랑과 좌랑 한 5, 6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 정도의 벼슬이 바로 전랑인데 요 전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3사 관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재야학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사랑 비슷하게 세도 정치, 붕당 정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역할이 커져요.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지죠. 하지만 나중에 붕당이 변질되면서 얘네들도 자기 당의 이득만 챙기고 그래서 안 좋아지죠. 말하자면 변질되죠, 같이. 자, 그래서 이 이조전랑의 기능을 없앤 시기가 영정조 시기를 거치면서 이 이조전랑의 권한은 사라지는데 자, 영조 때 기능을 싹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나중에 후임자를 추천하는 권리가 살아남아가지고 그 권리는 정조 때 가서야 완전히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정조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조전랑의 권한들이 많았는데 그런 권한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언제냐? 영정조 시대. 영조 때 시도했다가 정조 때 완전 폐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3사와 전랑도 붕당 정치가 강화되면서 세졌다가 나중에 변질, 그래서 폐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변사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서는 비변사가 중요하니까 비변사에 관련된 사료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는 군사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군사제도.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때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협정, 휴전회담이 열렸어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서로 휴전을 논의하면서 일본이 명나라에게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 휴전회담이 결렬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휴전회담이 열리는 시기가 있었고 그때 전쟁을 쉬었어요. 말하자면. 전쟁을 중간에 안 했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임진왜란 7년이라고 하지만 그 7년 동안 중간에 한 몇 년은 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한 거지.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전열을 정비하는, 말하자면 군대를 새롭게 정비하는 정책을 실시한 게 그 중간 휴전할 때, 휴전회담이 열릴 때. 자, 그러면은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뭐 했냐? 자, 우리가 임진왜란 처음 일어났을 때 육군이나 이런 게 엉망이었던 건 이 군적이라든가 이런 군역제도가 좀 문란했기 때문이고 그거를 다시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군, 지방군 이런 것들을 새로 쫙 정비를 하게 되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제도의 정비라고 하는 건 중간에 임진왜란 시기 중간에 그렇게 군대를 정비하는 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선 전기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조선 후기의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다 일단 한번 써놓고 시작할까요? 조선 전기. 자, 조선 전기의 중앙군과 지방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표를 조그만하게 그려가지고 봅시다. 표를 조그만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조그만해지지가 않는군요. 봅시다. 자, 전기. 조선전기, 조선후기.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는 중앙군. 그 다음에 지방군. 그 다음에 방어체제. 방어체제, 그리고 기타.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우선은 그냥 내용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조선전기중앙군은 5위. 자, 5위가 조선전기중앙군. 자, 그리고 5위를 설치하고 5위 도총부가 관리했었다. 이렇게 배웠죠, 우리.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뭐였어요? 각 지역에 육군 수군이 존재했죠. 육군 수군을 설치했죠. 영진군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영진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어체제는 우리가 진관체제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제승방약. 칸이 조그만하네. 제승방약 체제까지 했어요. 자, 진관체제에서 제승방약 체제까지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기타에는 자,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이 있었어요. 일종의 예비군인 잡색군. 그래서 우리가 조선 전기에 여기까지 배웠고,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서 일단 빈칸을 한번 메꿔 봅시다. 자, 일단 조선의 중앙군은 오군영이에요. 조선시대의 중앙군은 오군영.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소고군. 자, 그 다음에 방어체제는 소고군 체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관을 복구한 거죠. 소고군 체제, 진관 복구.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오군영, 소고군, 그 다음에 방어체제, 소고군 체제, 진관 복구.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써놓고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먼저 오군영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군영은 조선 후기의 중앙군을 오군영이라고 그래요. 중앙군이면 누구를 지켜야 되냐? 왕실을 지켜야겠죠? 그리고 궁궐을 지키고 수도를 지키고 자, 그게 바로 오군영이다. 그러면 오군영이라는 건 군대가 몇 개? 5개겠지. 예, 그래서 군대가 5개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 오군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군대가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훈련도감은 선조 때 만들었죠. 자, 이 훈련도감이 임진왜란 중에 설치한 거예요. 자, 1594년 2월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아까 휴전회담 열릴 때 전쟁 쉬었다고 했죠? 그때, 딱 그때 만든 군대가 훈련도감이에요. 딱 그 쉴 때. 자, 그래서 훈련도감, 선조 때 만든 그런 군대가 훈련도감이고요. 자, 그러면 훈련도감의 특징은 오군영의 핵심 군영이다. 자, 오군영의 핵심 군영이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삼수병으로 구성돼요. 삼수병은 포수, 사수, 살수.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죠. 포, 수가 총. 자, 우리나라에 전쟁이 처음 났을 때, 임진왜란 처음 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기는 뭐? 활, 그쵸. 그 다음에 일본이, 왜군이 가지고 온 무기는 조총.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의 무기였어요. 최신식.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에서 수입을 했어요, 총을. 포르투갈제 그 당시 최신식 무기를 왜군이, 일본이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싸운 거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조총. 그럼 우린 조총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는 활 가지고 싸우고 걔네들은 조총 가지고 싸워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초반에 전쟁이 좀 힘들었던 이유가 무기적인 열세도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임진왜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조총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그러면 포르투갈 가서 사왔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포로로 잡아서 무기를 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항웨인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항웨인? 일본 사람 중에서 난 일본이 싫어, 난 조선이 좋아,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쪽으로 뭐라고 할까요? 넘어온 귀순? 뭐 좀 애매하지.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 약간은 적대적이면서 우리나라에 훨씬 우호적인 일본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조총을 가지고 귀순한 사람도 있죠, 말하자면 우리 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조총을 가지게 된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수, 즉 이 총을 쏘는 군대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조총부대. 우리나라도 조총이 도입되면서 조총부대가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사수, 살수는 말 그대로 이제 칼, 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니까 삼수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군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핵심이고, 자, 그리고 이거를 만들 때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자, 왕이 유성룡한테 명령을 내려서 이제 군대를 새로 만들자. 자, 그랬더니 유성룡이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월급을 줍시다. 하루에 2승씩 월급을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몰려들 거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월급 받는 군인이라는 뜻이네요. 직업군인이다 이 말이죠. 직업군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 자, 그러면 직업군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자, 모병이라고 할까요? 부병이라고 할까요? 모병이라고 그래요. 모병. 그래서 모병. 모병은 무슨 뜻이냐면 모집한 군대를 모병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여러분 그냥 나이 되면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병, 부병. 의무병, 부병. 모집한 군대예요. 그래서 모병이라고 그래요. 직업군인.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업군인이고 모병이다. 이게 이제 훈련도감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5군영 중 5개 중에 처음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영청. 자, 어영청. 어영청은 인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인조 때 만들어진 군대가 어영청.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훨씬 뒤죠. 인조 때 만들어졌고, 자, 인조 때 만들어진 군대지만 요 군대는 북벌의 본영으로 활용되죠. 북벌의 본영, 효종 때. 자, 북벌이라고 해서 청나라 정벌하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효종이라고 하는 왕이 복림대군인 거 기억나죠, 여러분? 복림대군 청나라 가서 인질생활 했을 때 복수를 꿈꾸던, 복수를 다짐했던.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북벌을 준비하는데 그 북벌의 핵심 군영으로 활용한 게 바로 어영청. 그래서 만들어진 건 인조 때 만들었지만 북벌을 위해서 확대시켰어요. 확대, 강화. 그게 바로 어영청. 자, 그 다음에 총융청. 총융청, 인조 때. 그 다음에 수어청, 인조 때. 자, 총융청과 수어청은 경기도 방어군. 그래서 총융청은 북한산성에 배치했어요. 총융청은 북한산성에 배치. 자, 그 다음에 수어청은 남한산성에 배치. 자, 그래서 북한산성, 남한산성.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금이영. 자, 이거는 숙종 때 그래서 5개 5군영을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총 5개로 이루어진 군대가 5군영. 자, 5군영이죠. 그래서 5군영.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훈련도감이랑 어영청이랑 이 2개가 잘 물어보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또 이거 물어봐요. 자, 총융청은 어디에 설치했어? 북한산성에. 수어청은 어디다 배치했죠? 남한산성에. 이거 잘 물어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훈련도감. 자, 그럼 훈련도감, 그 5군영은 한꺼번에 만들었어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설치했나요? 순차적으로. 왜냐면 한꺼번에
선조 때 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군영 같은 경우는 오군영의 성격. 자, 오군영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설치한 거지 한꺼번에 쫙 설치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기응변적이라고 그래요. 임기응변적인 성격. 임기응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걸 우리가 임기응변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임기응변적 성격을 갖고 만든 군대가 바로 이 오군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거 왜 만들었어? 자, 이걸 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서인이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서인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자, 조선 후기로 가면 군영을 장악하는 게 힘이 되고 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붕당 정치라든가 그 전에 어떤 사림들, 선비들 이 사람들은 뭘 장악해야 되냐?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싸우냐면 주로 예절, 그다음에 뭐 성리학적 이론 이런 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속 논쟁 같은 게 물론 그런 거죠. 물론 예속 논쟁이 뒤에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 훨씬 더 중요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념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군대를 장악하거나 뭐 상권 같은 걸 장악해야 이게 좀 돈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서인들이 설치한 게 바로 오군영. 그러니까 훈련도감부터 시작해서 오군영이죠. 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냐? 서인 정권의 기반이 되었다. 서인 정권의 기반이 되었다. 그럼 누가 만들었어? 서인이 지네 힘 키우려고 만든 거야. 그게 바로 오군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격은 임기응변적, 그 다음에 서인 정권의 기반. 자, 그래서 오군영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오군영 설명 그 다음에 소고군으로 갑시다. 자, 척계광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군이 있었어요. 명나라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이 척계광의 기호신서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이 기호신서에 보면 어떻게 군대를 배치하는지 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병서 같은 건데 거기에 소고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고법. 그러니까 군대를 편성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소고법이라고 하는 법이고 그 소고법에 따라서 편성한 군대가 뭐냐? 소고군. 네, 그게 소고군이에요. 그래서 소고법에 따라서 편성한 군대가 소고군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방군을 우리가 소고군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소고군의 성격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소고군의 성격은 양천혼성군이에요. 양천혼성군이 소고군의 특징이죠. 자, 양천혼성군 양반 천민 혼성 같이 있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양반부터 천민까지로 편성된 군대가 뭐냐 물어보면 소고군. 네, 그게 소고군이에요. 그래서 양천 혼성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양반하고 천민하고 쫙 섞어놨어. 자, 누가 싫어해요? 그치, 양반이 싫어하죠. 내가 가오가 있지 뭐 이런 거잖아.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천민이랑 있어야겠어? 그러면서 이제 양반들은 이탈. 그러면은 천민들이 남겠죠? 평민이나 천민들이. 그러면은 천민들은 기분이 들었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 신분을 상승해버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의 어떤 욕구나 계기를 마련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천 혼성군이 뭐냐? 소고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승망약 체제라고 해서 아까 우리 임진왜란 직전에 자, 여기다 써볼까요? 진관 체제는 세조 때 구분 잘 안 되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진관 체제는 세조 때 마련한 체제고 제승망약 체제는 16세기에 만들어진 체제인데 자, 그러면 제승망약 체제를 실시한 이유는 뭐냐? 대규모의 적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자, 제승망약 체제가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게 뭐 하려고 만들었냐면 대규모의 적이 쳐들어오면 여러 지역의 진관들이 다 중심지로 모여서 서울에서 지휘관이 오면 그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큰 적을 물리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큰 적이 쳐들어온 임진왜란 또는 그 뒤의 전투에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냥 자기 지역이라도 잘 지키면 되지 뭐.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 되죠. 옛날 체제가 뭐였어요? 진관 체제. 그래서 진관을 복구한 거예요. 결국에는 진관을 복구했다는 건 그냥 자기 지역이나 잘 지키도록 하자. 그게 진관.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조선 후기에 지방군을 뭐라고 불러요? 소고군.
그래서 소고군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군이 소고군이니까 이런 방어 체제를 소고군 체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중앙군은 오군영, 지방군은 소고군, 방어 체제는 소고군 체제이면서 진관이 복구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아까 이렇게 빨간색 체크한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 군사제도의 변화. 자, 여러분 574페이지 사료 나와 있고요. 아까 훈련도감 만든 사람이 누구? 유성용이라는 사람이랬죠. 자, 그 다음에 쭉 나머지 나와 있죠? 어영청, 총용청, 수어청, 금이영 쭉 한번 보시고. 자, 오군영의 성격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방군 체제는 제승방약 체제에서 그리고 16세기 제승방약 체제 그리고 소고군 체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소고군 체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른쪽에 소고법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소고군 체제. 자, 그리고 양천 혼선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어 체제 한번 다시 정리되어 있고. 자, 그리고 57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군사 조직의 변천 나와 있죠. 이거 은근 시험 잘 나온다. 알겠죠? 각 나라별로 군사 체제. 거기 보시면 통일신라 시대 구서당 10정, 발해 10위, 고려 2군 6위, 그 다음에 조선전기 5위, 조선 후기 5군영 이렇게 쭉 시기별로 군사 제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수치체제의 개편이죠. 자, 수치제도의 개편은 어차피 우리가 경제 파트 가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체제의 변화, 통치체제의 정비. 자, 통치체제의 정비에서는 비변사 나왔고 그 다음에 오군영 체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딱 되면서 이런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 이제 붕당 정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